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1일부터 외국인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애당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을 설명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게 실행되는 것인데요. 네,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이제 외국인 등록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잘 쓰여지지 않는 제도인데, 외국인 등록제를 실시한다는 것이고, 이게 연방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이제 시행 날짜, 적용 날짜가 4월 1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록제라고 하면은 14세 생일이 지난 사람들부터 모든 외국인들 가운데 3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한 사람들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달리 말해서 한 2주 전에 발표됐을 때는 불법 체류자 등록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불법 체류 신분인 분들이 어떻게 등록을 하겠는가? 나 잡아가십시오라고 이제 신고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간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받자 아예 이거를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14살 이상이면은 14살 생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모든 외국인들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3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제도로 확대 시행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민사회에서는 뭐 다들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민권자는 물론 뭐 예외가 될 수 있지만은 영주권자들 또 합법 비자를 갖고 지금 체류 중인 유학생이니 취업자들이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대외동포청에서 집계한 것이 지금 미주 한인들이 261만 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영주권자가 44만 명이고 또 합법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65만 명이라서 109만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두 지금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또 시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4월 11일부터 모두 등록하라 그러면서 이제 USCIS에 들어가면은 G325 G-325R이라는 폼이 그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모두 이제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으로만 또 신청을 접수를 하게끔 돼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USCIS를 치면 거기 들어가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좀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아예 검색 엔진에서 G-325R을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USCIS에서 나오는데요. 온라인으로만 등록하려면은 당연히 또 이제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이제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30일 이상 있는 분들이 이제 상당수에 달할 텐데, 이 비자 면제로 하더라도 30일, 90일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다 이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4월 11일부터 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신고를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이거 지금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 외국인 등록제 이 언급 자체가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보면 친이민 정부 행정부인지 반이민 행정부인지 즉 이민 제한 행정부인지를 보면은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벌써 갈리게 됩니다. undocumented라고 그러면은 이제 서류미비라고 우리 식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 때는 민주당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라고도 얘기도 않습니다. 그렇죠. 서류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류 미비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반이민파들이 쓰는 에일리언, 여기 외계인이나 뭐 외국인 잘
잘해야 외국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고 영어에서는 다 외계인으로 번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외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또 리지스트레이션 등록제를 이제 실시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좀 위압감을 주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그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서도 뭐 토요일 날 뭐를 했냐면은 1789년에 적대국 외국인법도 발동했거든요. 요거 그렇게 되면은 적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침입한 그런 나라로 꼽을 수 있는 베네수엘라나 뭐 멕시코는 아마 그래도 거기는 다 해당은 안 될 텐데요. 이게 뭐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막 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전시 때 1812년 때 한 번 했고 그때 뭐 미국과 영국이 그 독립전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식 단 3차례밖에는 그 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적대국 외국인법까지 발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외국인 등록제를 또 들고 나온 것이어서 아무튼 모든 게 충격과 이제 공포를 주는 그런 전략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인분들은요, 대부분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가 돼서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은 뭐 이게 더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14살 이상 또 미국에 한 번 오면은 대부분 30일 이상 있게 되는데 또 뭐 영주권자나 뭐 영주권 수속자들 합법 비자를 갖고 들어온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수년을 또 몇십 년을 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최소한 시민권을 따기 전에 5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 다 해야 되느냐? 등록을 다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또 이민 변호사들이 안내하는 거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은 이미 미국 정부가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가 이미 개인 신상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신상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또 등록을 하라고 그러면은 2중 3중의 그 수고만 되고 오히려 더 꼬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이번에 예외에 적용이 돼서 사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 분들의 첫 번째는 영주권자들입니다. 영주권자들은 뭐 처음부터 수년 동안 이미 이미 뭐 주소 변경 신고까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의 이민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을 받으면 오히려 혼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민 수속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민 수속자들도 대부분은 여기에서 다시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수속자 중에서 I-485 영주권 신청사라고 마지막 단계에서 3단계에서 접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때에 3단계 I-485를 내면은 이제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 카드부터 먼저 받게 됩니다. 이 항목을 찾아보니까 워크퍼밋 카드 EAD를 받은 사람은 뭐 새로 등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인들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래서 일단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분위가 되는데요. I-485를 제출하면은 뭔가 하나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그 다음부터는 체류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거나 취업 비자를 갖고 있으면은 I-485 내면서 그냥 워크퍼밋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자를 유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가는 영주권이 기각당하면 그냥 불체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일단은 비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도 항목을 보니까 EAD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사람들부터 이제 신청을 새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비민 비자를 이미 갖고 들어온 사람들도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이민 수속자들은 한인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워크퍼밋 카드가 왜 중요하냐면은 다카 수혜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다카 드리머들 중에서 이미 한인들이 지금 현재 한국 한인 청소년들이 한 5,500명이 있고 그 전에 한 사람들까지 보면은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령에 해당되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적이 있으면은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드리머들 중에서도 아직 나이가 안 됐거나 또는 얼마 되지 않았거나 이런 워크퍼밋 카드를 신청해서 승인받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한인들은 일단은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비자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들어왔는데 여기 그러면은 체류 시한을 위반한 오버스테이들을 있지 않습니까?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이 한 해에 한 3,600명씩 한인들이 생겨나는데요. 또 많을 때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고 최근만 해더라도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2008년인가 US 엔트리 엑시스 시스템부터 전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 불법 체류자들의 17만 명은 17만 명 전부가 아마 대부분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아니겠습니까? 들어올 때는 분명히 합법 비자로 들어왔는데 체류 시한을 넘긴 것이죠.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이미 그 기록을 다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오버스테이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번 등록제에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새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려되는 소식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네, 국경을 넘은 미입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숨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숨은 사람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최종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은 130만 명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이민법원의 기록까지 다 있기 때문에 또 도망자라고 해서 수백까지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잡힐 수 있는데 이 미입국자들은 이번에 그래서 그 등록 대상의 주 타겟이 바로 이 미입국자들입니다. 미입국자들인데 한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서 새로 등록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은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정보를 모두 이민 당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한 그런 범죄들이기 때문에 희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이민자, 특히 영주권자 이하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범죄에 연루되거나 또 심지어는 캠퍼스에서 시위에 또 가담했다가도 요새는 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신상 정보가 그냥 다 고스란히 이민 당국에 있고 요새는 얼마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지금은요 이민 당국에 아마 지문 찍는데 한번 가보신 분들 하겠지만은 자신들이 보내온 서류 한 장만 그냥 스캔만 하면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쭉 뜹니다. 곧바로.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이 마음만 먹으면 상당히 집중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 영주권자들까지도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이라면은 그만큼 조심하면은 다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자칫하면 또 이렇게 엉뚱하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미국 생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인들도 꽤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요. 우선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드리머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안 된 분들은 이제
EAD 워크퍼밋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4월 11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되는 이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G325R 양식을 그 개별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등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이제 드리머들이 과연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이 지금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거를 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거 신고 안 했다가 만약에 붙잡히면은 벌금을 물든지 뭐 6개월 이하의 6개월까지의 징역을 살든지 상당히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30일 이상을 있으려고 그래, 뭐 90일이니까 30일 이상 더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도중에 14세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14세가 넘어가는 14세 생일이 되면은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캐나다 시민권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왔다 왔다 그러는 사람들도 꽤 한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무비자일 때에도 한국은 공항에서 I-94W라는 것을 그전엔 종이로 된 걸 받았는데 지금은 종이로 된 걸 받지 않더라도 스탬프 찍으면 그게 이제 기록에 CBP에 남기 때문에 추가로 새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네. 캐나다 사람들은 지금 그것도 안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갖고 캐나다 시민들 다 신고하라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지금 많이 이제 분노를 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달 이상 있을 때는 여기에 또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점을 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매우 복잡하니까 그러네. 전문인들과 상의해서 본인의 케이스들을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대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부문을 막론하고 대다수 비즈니스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과 지연, 취소 이렇게 번복되는 발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또 대학에 학위가 있는 미국인들 가운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갖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에 대해서 이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들도 마구 흔들리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 관세 부과와 지연, 취소 등 이런 발표가 잇따르면서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역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정책에 힘들어하는 비즈니스 한두 부문이 아닌데요. 농장 비롯해서 자동차 제조업체, 주택 건설업체, 기술회사, 그리고 의류 소매업체 등 거의 모든 부문의 비즈니스들이 단 몇 주 동안 관세에 대한 발표가 바뀌면서 힘들어하는 분위기라고 LA타임스가 지적했습니다. USC의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의 조나단 아론슨 교수는요, 최근 격동적인 변화에 의한 분위기를 이처럼 전했는데요. 매일매일이 연속극 같다면서 연속극처럼 안도감을 느꼈다가 다시 열기가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생산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누가 사업 파트너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럴 네. 거죠. 그럴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그 비즈니스들 가운데는요, 관세 정책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준비를 하려고 나서는데요.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제리 니클스버그 소장은 이 관세가 비즈니스 최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들이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들이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식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들 가운데 일부는 주문량을 벌써 줄였다 했는데요. 이건 지금보다 덜 생산적이고 또 더 적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뉴스를 전해드리는 우리도 지금 헷갈리기 직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네. 이랬고 또 한 시간 후에는 또 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 그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정말 그럼요. 정신이 혼란하시겠어요. 혼란에 빠지시겠어요. 이번 관세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무엇보다 이 농부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이곳 캘리포니아주 농부들은 전국 식량의 가장 큰 몫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국 채소의 3분의 1 이상, 그리고 과일과 견과류의 4분의 3 이상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배되고요. 캘리포니아주의 비옥한 땅이 전 세계 국가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원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농부들은 캐나다산 비료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겠고요. 아론슨 교수는 캘리포니아 농부들에게 아몬드, 대두와 같은 것들이 미국의 거대한 수출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는 와이너리 규모도 상당한데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중 다수는 규모가 작고 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어져 왔는데요. 와인연구소에 따르면 이 산업은 42만 명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73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LA 항구에서도 관세 정책에 따른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의 스티븐 천 사무국장은 일부 LA적 회사들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에 앞서서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과의 지난 무역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들로 희망을 갖고 최선을 기다리기보단 즉각적인 준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LA와 롱비치 항구의 운송 데이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항구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서 몇 달 동안 화물을 미리 적재한 덕분에 계속해서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롱비치 항구는 운송 컨테이너 부피가 1년 전보다 무려 13.4%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또 LA 항구도 이미 지난 여름 이후에 기업들이 이 트럼프 관세 가능성을 예상하고 재고를 쌓으면서 화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LA 항을 통과한 운송 컨테이너 부피는 역대 기록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LA에 있는 많은 비즈니스들 신속하게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렵다 해도 어쨌든 관세 정책에 대비해서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새로 나왔네요. 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미국인은 890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게 연방노동통계국 2월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처럼 집계됐습니다. 이건 전체 취업자의 5.4%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2009년 4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직업을 가진 미국인들이 많다는 부분도 특이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이 대학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비중이 2023년 50%였는데 이게 지난해엔 50.2%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2020년엔 48.6%, 2019년엔 45.1%였는데 확실히 점점 더 많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학 학위를 취득한 미국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비중이 늘어나는 배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력을 발전시키거나 바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임금은 그대로인데 다른 그 밖에 가격들이 점점 비싸져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집 리크루터의 수석 경제학자 줄리아 폭락은 우선 이러한 추세를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라고 전하면서요. 우선 기회를 잡아서 여러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유연하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건 부업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설명이고요. 그렇지만 주된 수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고 또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또 다른 직업 경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다른 직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임금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주택 비용과 같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따라가지 못해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미국인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경제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칼럼에서 봤는데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혼자 일을 하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같이 나가서 맞벌이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버지들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생활이 유지가 되는 상황까지 왔다. 뭐 이렇게 이제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기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불쌍한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들도 아이를 가정을 돌보면서 또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뭐 나아진다, 혜택이 있다 그런 건 또 아니라면서요. 네, 연준 조사에 따르면 여러 직업을 가진 미국인의 연평균 소득은요, 57,86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하나인 미국인 소득은 56,965달러였습니다. 뭐 단순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직업을 가진다 해서 소득이 그냥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던 뭐 경력을 발전시키거나 밖으로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짭을 가진다기보다는 당장의 수입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짭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연평균 소득이 57,000달러고 일자리가 하나인 국민 소득은 56,000달러다 그러면은 뭐 1,000달러 상당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 한 가지 좀 괜찮은 짭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빈입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는 당뇨 식단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 그 첫 번째 얘기로 지금 되도록이면 갈아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당뇨 식단을 주제로 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은 다들 같이 당뇨 식단을 드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 번 상기시켜 드려야 돼서 좀 뽑아봤고요. 네. 흔히 갈아먹는다는 것은 이제 좀 건강과 직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갈아먹는다. 아니면은 또 착즙기, 뭐 야채와 과일들을 이렇게 갈아서 주스를 만드는데요. 그런 거가 이제 좀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쓰여져서 건강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당근을 이렇게 입에 치아가 괜찮으신 분들은 좀 씹어보시면은 네. 처음에는 단맛이 느껴지진 않지만 점차 계속 씹다 보면은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딱 그런 방법처럼 이제 당은 이 야채와 과일 음식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 철통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칼날로 잘라내면서 그 당들을 다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출해낸 상태에서 이제 그 당근 주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당근을 씹었을 때는 달지 않았던 거가 당근을 주스로 만들면은 당근 주스는 이제 설탕을 첨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달게 나오는 그 이유죠. 하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칼날 대신에 우리 치아가 튼튼해서 이빨로 이제 잘라 먹고 천천히 씹어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 같은 거는 직접 그냥 입으로 잘라서 먹고 그다음에 갈아 먹지 말라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저 곡식도 되도록이면 갈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게 곡식도 쌀가루, 밀가루잖아요. 네. 그래서 밀가루, 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뽑아낸 것들, 그리고 만두, 뭐 이런 밀가루 제품, 쌀가루 제품들은 최대한 피하시고요. 그래서 밥 아니면은 국수 이렇게 대부분 탄수화물 섭취를 생각을 하시는데 국수는 이제 호로록 들어가니까 이제 그 국수 안에 이 양념도 잘 배기 때문에 맛있기도 한데요. 아예 아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으로 이제 국수 아니면 밥 중에서 그 밥을 추스하시는 거가 고르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밥하고 빵하고 국수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건 어떤 겁니까? 예상하신 것처럼 빵이 제일 안 좋습니다. 빵은 빵은 이제 아까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밀에서 가루를 만들어서 밀가루로 국수를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밀가루에서 이제 설탕도 많이 첨가되고 버터도 많이 첨가된 다음에 딱 씹었을 때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안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음식에서 탄수화물 자체의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섬유질이 많이 없는 이런 음식들은 그 장내 미생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일단 밥, 빵, 국수 중에서는 빵이 제일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앞서 주스 그러니까 갈아서 먹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 얘기해 주셨는데요. 과일 같은 경우에 뭐 채소도 그렇고요. 갈면은 섬유질이 있고 주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갈아진 섬유질이랑 액체랑 같이 먹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섬유질로만 따진다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섬유질이 무조건 왜냐면은 그렇다고 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샐러리나 오이나 뭐 당근이나 모든 김치나 모든 야채를 다 갈아 드시지는 않을 거니까요. 네. 이제 크게 들어오는 줄기 같은 섬유질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뭐 내 기분에 따라 내 취미에 따라 취향에 따라 가끔은 갈아서 먹으면서 섬유질을 짧게 잘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기 야채는 그냥 먹을 때가 맛있죠. 씹어 먹을 때가. 치아가 부실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치아 때문에. 치아가 부실하신 분들. 네. 맞아요. 그거는 뭐 좀 잘게 빵? 잘라서 좀 드시든지 그래야 잘게 되겠네. 네. 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로 대부분 빵을 드시는데요. 왜냐면은 빵은 선반에 계속 놓여져 있고 썩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나 만들어놓은 이제 요리를 해놓은 국수를 보면은 다 불고 밥이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이제 perishable 망가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빵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네. 그만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빵은 진짜 빵집 사장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드는 빵들하고 이제 딱 스몰 베이커리 하셔가지고 바로 구워낸 빵들 그런 쪽은 방부제가 많이 그렇게 들어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빵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작은 베이커리에서 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근데 인터넷에 있는 식단을 봐도 뭐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이제 당뇨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아니면은 또 키토 다이어트 또 아니면은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런 식단들을 많이 인터넷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은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theory overload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이 지식만 계속 쌓이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요, 너무 과부하가 돼요. 그래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정작 의사가 식단을 바꾸셔야 됩니다. 식단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좋아요. 권장을 해드릴 때 오히려 악효과가 날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을 직접 접하고 말씀을 나눠보다 보면은 당뇨 식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다들 알아요 이렇게는 하지만 정말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recognize 내가 인지하는 것과 내가 정말 실천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정말 인터넷에서 보시고 이런 공부는 많이 하시되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이제 나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시면서 잘 풀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플레인 사워도 빵은 어떤가 하고 여쭤보셨고요. 또 홀그레인 빵은 어떤가 하고 여쭤보셨어요. 일반 빵보다는 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만약에 주식으로 빵을 드시는 거가 아니면은 네. 괜찮고요. 만약에 그 sourdough bread, whole grain bread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셔서 매일같이 그것만 드신다 그러면은 조금 다시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 홀 그레인 빵에 넛츠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빵에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요만한 사이즈 하나가 8불, 9불, 10불씩 해요. 맞아요. 네. 무지하게 비싸요. 요새 모든 물가들이 다 비싸가지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네네. 빵집에서가 아니라 마켓에서. 네. 마켓에서요? 마켓에서 그렇게 비싼 것들이 많아요. 오, 빵집이 훨씬 가격이 괜찮네요. 그러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추럴한 푸시다 뭐 이래가지고들 이제 좀 비싼 값으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빵들이 있는데 네. 먹어보면은 뭐 씹히는 게 벌써 뭐 많이 안에 뭐가 너츠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맞아요. 예. 하지만 그것도 주식으로 날마다 드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해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이 모든 가족들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 사모님은 당뇨가 있으신데 남편은 없으시고 이렇게 아니면 vice versa 반대로 되는 경우에서 이제 본인이 진짜 당뇨 식단처럼 같이 먹기로 작정을 해야지만 배우자나 이제 나머지 가족인 구성원을 같이 정말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당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당을 언제 체크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지 옆에서 계속 맛있게 막 국수를 후루룩 먹고 있고 라면 먹고 있고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외식하실 때는요. 네. 최대한 식사를 한 그릇 식사 빨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피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식당에 갔을 때도 이제 국밥 같은 아니면은 아무리 그 비빔밥이라고 해도요. 같은 이 재료들을 플레이트에 따로 놓고 숟가락 내려놓고 젓가락 내려놓고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좋아요. 같이 사람하고 같이 먹을 때에 너무 기본적인 거는 단 것들은 피하고 또 맵고 작은 거 피하고 뭐 국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거는 다들 아시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드시는 것을 좀 간과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후루룩 먹을 수 있고 금방 끝나는 거가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잡고 들었다 내려놨다 그러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지 뭘 그렇게들 걱정을 하면서 먹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맞아요. 참 이게 왜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참 네. 복이 많습니다. 감사할 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고민이 또 있어요. 햄버거가 엄청 땡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햄버거 패티만 먹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바깥에 있는 빵 빼고. 네네. 그냥 만약에 드신다면 그냥 뭐 반 개만 드시든지요. 아, 반 개만. 이게 네, 햄버거가 주는 그 감칠맛, 그 우마미를 정말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냥 감칠맛을 이제 천천히 이제 잊어주시는 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노칼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말로 위로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